우린 어머님이 필요 없어요. 소희는 제 머리채를 와락 잡아당겼습니다. 몸이 휘청이고 머리칼이 뽑힐 듯 아팠습니다. 네가 지금 사람 머리채를 잡아? 어디서 배운 거야? 하지만 소희는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선 넘었잖아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양에 사는 67살 정순애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데 사연을 보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가슴이 진정되지 않아서요. 제가 손주를 얼마나 아꼈는지. 아들 내외가 오기 전날이면 혼자서 음식 준비하느라 다리가 퉁퉁 붓도록 서 있던 날도 많았습니다. 손주 입만 맞춰 전 종류를 5가지나 부치고 며느리 좋아하는 호박전까지 일부러 챙겨놓을 정도였죠. 이 나이에 무슨 대단한 대접을 바라겠습니까? 그저 가족이 함께 모여 웃고 떠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런데 그날 손주 녀석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저를 밀쳤을 때 제 마음속에 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어른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순간 제가 단호하게 아이를 꾸짖은 게 그렇게 큰 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반응, 그리고 제 아들의 태도는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정말 제가 뭔가를 잘못한 걸까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저는 경북 봉화의 산골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남들보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오로지 일찍 세상을 떠난 부모님 대신 동생들 뒷바라지하며 젊은 시절을 보냈죠. 26세 남편을 만나 안양으로 시집 와서 그때부터는 제 인생이 오롯이 가족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남편은 목수 일을 했고 저는 식당 일과 청소 일을 병행하며 단 한 번도 손 놓고 쉰 적이 없었어요. 가족끼리 소소하게 웃으며 밥 한 끼 먹는 게 제겐 세상에서 제일 큰 기쁨이었으니까요. 우리 아들 서준이는 유독 말이 없고 순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도 군에 갔을 때도 한 번도 속을 썩인 적이 없는 착한 아들이었죠. 그런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땐 참 기뻤습니다. 이젠 제 손길이 덜 가도 되겠구나. 마음 놓고 손주 재롱이나 보며 살겠구나 싶었지요. 며느리 소희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조금 낯설긴 했습니다. 말투나 표정, 옷차림이 어딘가 우리 동네 정서랑은 달랐거든요. 그래도 도시에서 공부도 많이 했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결혼 초엔 저도 많이 노력했어요. 명절 음식은 제가 다 준비하고 신혼여행 다녀오는 날엔 집에 청소며 이불까지 새로 바꿔뒀죠. 아들이 고생하지 않게 며느리에게 불편함 없도록 하려고 정말 정성 다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희가 전화를 잘 안 받는다거나 같이 식사를 해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다거나 작은 일들이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요즘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손자 현재가 태어났을 땐 제가 눈물이 나더군요. 피덩이 하나가 저렇게 울다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로 자라날 걸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때부터는 제 일상이 손주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고 하니 유치원 하원 시간에 맞춰 가서 데려오고 저녁엔 이유식 챙기고 목욕까지 시켰어요. 하지만 손주가 자라날수록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말은 듣지도 않고 하지 마라고 하면 오히려 더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애가 원래 에너지가 많아서 그래요. 하고 웃고 말았죠. 아들은 그 옆에서. 그래도 엄마 앞에선 좀 조심해. 이렇게 중재하듯 말하긴 했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서운했지만 그래도 손주니까 내가 좀 더 품자, 내가 이해하자 하며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제가 아이 키우던 시절과는 다르니 요즘 방식이 그런가 보다 했던 거죠. 하지만 점점 그 다름이 무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음식 하나를 두고도 요즘은 이런 거 안 먹어요. 기름기가 많아서 건강에 안 좋아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제가 한 요리와 제 방식이 모욕받는 것 같아 가슴이 시릴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SNS에 올라온 며느리의 사진들을 지인들이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참 세련되게 다니시네요. 그 말 속에 담긴 어감이 어찌나 묘하던지요. 아이와 찍은 사진 뒤로는 늘 호텔, 백화점, 해외 배경이 있었고 힐링 중, 육아 탈출, 남편 찬스 같은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현실 속의 며느리는 집안일 하나 제대로 하지 않고 아이 양육도 거의 제게 떠넘긴 채 늘 피곤하다는 말만 입에 달고 살았죠. 그 간극이 점점 괴물처럼 커졌고 그러다 그날 현재가 소리를 지르며 제 가슴을 밀치던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주말이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미역을 불리고 갈비찜을 재우고 현재가 좋아하는 두부 동그랑땡도 한 접시 가득 붙여놨습니다. 며느리 소희 입맛도 고려해 호박전까지 곁들였죠. 괜히 또 뭐라고 들을까봐 음식 간도 최대한 순하게 했습니다. 하루 종일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준비했지만 가족이 함께 밥 한 끼 하는 날인데 이 정도쯤이야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엄마, 우리 왔어요. 서준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뒤로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 소희는 어김없이 백화점 화보 같은 차림으로 등장했습니다. 현재는 들어서자마자 TV 틀어줘. 만화 하고 큰 소리를 쳤고 소희는 인사도 건성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현재는 가방을 거실에 던지듯 벗어놓고 소파에 털썩 눕더니 태블릿부터 찾았습니다. 현재야, 먼저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아이는 귀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싫어, 만화 먼저 보여줘. 그 소리의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놀라서 며느리 쪽을 바라봤지만 소희는 아무런 말 없이 소파에 기대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었죠. 서준이는 당황한 듯 아이 손에 태블릿을 쥐어줬습니다.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렇게 화를 내고 무례한 행동을 해도 제지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서글펐습니다. 저녁을 차려냈습니다. 갈비찜, 전, 나물, 잡채까지 정성 가득한 한상이었죠. 서준이는 화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와, 엄마 진짜 고생하셨네. 자기야, 이것 좀 봐봐. 하지만 소희는 젓가락만 살짝 들어 보이다가 한 점 집은 갈비를 입에 넣자마자 금세 뱉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이거 너무 기름지네요. 요즘 이런 음식은 건강에 안 좋아서 거의 안 먹거든요. 그 말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좋은 고기를 새벽부터 손질해 삶고 기름까지 정성껏 걷어낸 건데 그 말 한마디에 상 위의 음식들이 갑자기 하찮아지고 저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 옆에서 서준이는 원래 갈비는 좀 느끼하긴 한데 자기는 담백한 걸 좋아해서 그래 하면서 상황을 넘기려 했지만 그 말투 역시 저를 구식이라 말하는 듯 들렸습니다.
그럼 다음엔 좀 더 담백하게 해볼게.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목이 꽉 막힌 느낌이었습니다. 현재는 식사 중에도 숟가락을 던지고 테이블 밑으로 기어다니며 발을 차기도 했습니다. 현재야, 그러면 안 돼. 밥 먹을 땐 얌전히 있어야지. 그렇게 말하자 아이는 포크를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싫어. 할머니 조용히 해. 그 말의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제 손주가 맞나 싶었고, 이게 훈육의 실패인지 사랑을 착각한 제 책임인지 헷갈렸습니다. 식사 후 과일을 깎아 내왔습니다. 현재야, 배 먹어볼래? 엄청 달다. 그 순간 현재가 벌떡 일어나더니 싫어 하고 고함을 치며 두 손으로 제 가슴을 확 밀쳤습니다. 순간 중심을 잃고 뒤로 휘청였습니다. 허리가 아찔하게 꺾였고 주방 식탁 모서리에 팔이 부딪혔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충격이었죠. 현재야, 어른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건 정말 예의가 없는 행동이야. 어서 할머니께 사과해야지. 제가 단호히 말하자 소희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이한테 왜 그런 식으로 말하세요? 애가 실수 좀 했다고 이렇게 윽박 지르시면 곤란하잖아요. 실수가 아니라 지금 나를 밀쳤다고. 이건 훈육이 필요한 문제야, 소희야. 요즘 애들 다 그래요. 무조건 야단치면 아이가 위축된다고요. 그 말에 피가 솟구쳤습니다. 요즘 애들 다 그래요. 그 말이. 지금 이 상황을 아무렇지 않게 덮어버리는 순간이었죠. 그 옆에서 서준이는 또 똑같이 말했습니다. 둘 다 그만해. 애 앞이잖아. 정말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내가 이 집에서 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걸 절절히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가슴은 답답하고 손끝은 저렸습니다. 현재가 날 밀쳤던 순간의 충격보다 그걸 두둔하는 소희의 태도와 무표정한 아들의 얼굴이 더 쓰라렸습니다. 이제껏 제가 해온 모든 것이 그저 구시대적 간섭으로 여겨졌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아침밥을 차려놨습니다. 아이를 생각해서 소고기 미역국에 계란찜까지 준비했죠. 하지만 현재는 일어나자마자 TV 앞에 자리를 잡았고 소희는 제 방 앞을 휙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침은 저희 나가서 먹을게요. 요즘 브런치 맛집 생겼던데 예약했어요. 아침 차렸는데 현재가 좋아하는 거야. 제가 작게 말하자 소희는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자꾸 그렇게 마음대로 준비하시니까 제가 더 곤란하잖아요. 그냥 저희 방식대로 하게 놔두시면 안 돼요? 그 말에 목이 꽉 막혔습니다. 그냥 놔두라는 말. 어쩌면 제가 이 집에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마저 거부당한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소리를 들은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현재가 또 큰 소리로 싫어. 싫단 말이야 외치며 소희에게 장난감을 집어던졌습니다. 소희는 눈을 부릅뜨고 외쳤죠. 현재, 그만 안 해. 또 할머니 흉내내는 거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이의 버릇없는 행동이 저 때문이라는 식으로 들렸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마음을 정리하고 조심스럽게 서준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준아, 너도 봤겠지만 현재가 너무 거칠어. 한두 번이면 몰라도 그게 반복되면 안 되잖니. 소희랑 둘이서도 한번 진지하게 얘기 좀 해보자. 하지만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좀 참고 넘기면 안 돼. 요즘 애들 다 예민해. 괜히 더 건드리면 우리만 피곤해져. 그 말을 듣고 저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지만
정작 제 고통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이 집 안에 단 한 명도 없다는 현실이 너무도 선명해졌습니다. 며칠 뒤 다시 아이를 데리러 아들 집에 들렀습니다. 그날따라 현재는 훨씬 더 산만했고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지 마. 엄마가 싫어해. 그 말의 순간 머리가 띵 울렸습니다. 그 어린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그 속엔 너무나 분명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으려다 거부당하고 주방에서 물을 따르던 찰나 소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도 아이가 저렇게 싫다잖아요. 그만 좀 하시죠. 그래도 내가 할머니잖아. 이렇게 나오는 건 너무한 거 아니니? 그 순간 소희가 와락 다가오더니 제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지금도 모르겠어요? 우린 어머님이 필요 없다고요. 아이 앞에서 그만 좀 구질구질하게 구세요. 순간 제 몸이 휘청했습니다. 머리칼이 뽑힐 듯이 아팠고 가슴 안에 있던 분노와 절망이 폭발할 듯 올라왔습니다. 네가 지금 사람 머리채를 잡아. 어디서 배운 짓이야 그게. 그러자 소희는 더 세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선 넘었잖아요. 우리 가정, 우리 아이 다 어머님이 망치고 있다고요. 그 순간 서준이가 방 안에서 나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들은 둘 사이를 말리기는커녕 입술만 달싹이며 말했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해, 둘 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그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는 현관 앞에 그대로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해보지 않았던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젠 이 가족에게 내가 법으로 이야기해야겠구나. 며느리에게 머리채를 잡힌 그날 이후 저는 이틀 동안 몸살을 앓았습니다. 머리가 욱신거리고 허리 통증까지 겹쳐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더군요. 무엇보다 사람 마음이 무너졌다는 게 어떤 건지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힘들어도 눈물은 보이지 않았는데 그날은 제 스스로도 낯설 정도로 울음이 났습니다. 어쩌다 내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가족이란 말 그렇게 헛된 거였나? 그러던 중 서준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녁에 소희랑 같이 들를게. 이야기 좀 하자.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속에서는 또다시 분노가 올라오려다. 그래, 그래도 아들이니까 하며 참았습니다. 저녁 7시쯤 두 사람은 예고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소희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번 일은 제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었는데 죄송해요. 서준도 옆에서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 나도 말렸어야 했는데 미안해.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용서를 빌어도 가슴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는 제 손자였고 이 가족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감정이 격해졌던 건 인정해. 근데 너희도 좀 돌아봐야 해. 지금 현재가 하는 행동 예사롭지 않잖니. 소희는 그제야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요즘 현재가 좀 예민하다는 건 알아요. 근데 워낙 정보도 많고 주변에서 애는 표현하게 놔둬야 한다. 감정을 억누르면 나중에 병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요. 서준도 덧붙였습니다. 사실 소희도 스트레스가 많아. 현재 키우면서 SNS도 병행하느라 피곤하고 댓글 신경 쓰랴, 사진 편집하랴. 하루 종일 핸드폰 붙들고 있어야 하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주 교육보다 인스타그램이 먼저라는 말인가? 아이 눈치보다
팔로워 수가 중요한 세상인가.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또 갈등을 키우기 싫었거든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앞으로 더 조심할게요. 혹시 SNS 보셨으면 오해하지 마세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그리고선 휴대폰을 꺼내더니 그 자리에서 저와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지난 추석 때 찍은 거예요. 팔로워들이 시댁이랑도 사이 좋네요 하면서 댓글 달더라고요. 사진 속 제 얼굴은 분명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예전처럼 저녁을 함께 먹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식탁 위 그릇을 정리하다가 문득 소희가 두고 간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엔 방금까지 말했던 사진이 또 저장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 밑에 적힌 해시태그를 보고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시월드 생존기, 애엄마14. 며느리도 사람이다. 시댁은 나 몰라라. 오늘도 꾹 참는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가식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과도 미안하다는 말도 모두 SNS용 이미지였던 거죠. 한 줄 한 줄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를 향한 분노와 조롱이 그녀의 계정 속에서는 공감 콘텐츠가 되어 사람들의 좋아요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소희의 계정을 끝까지 살펴봤습니다. 댓글엔 수많은 사람들이 며느리 고생 많으시다. 저런 시어머니면 나 같아도 못 버텨요. 라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에 소희는 모두 좋아요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갈등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막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라는 거요. 며느리 소희가 남긴 가식 사과 사진과 시댁은 나 몰라라. 해시태그는 생각보다 빠르게 동네 맘카페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그 사실을 알려준 사람은 이봉래 여사였습니다. 조심스레 찾아와 제게 휴대폰을 내밀며 말했죠. 순애 씨 요즘 인터넷 좀 보세요. 소희 씨가 본인 자랑하며 사진 올렸더라고요. 갓 깎아놓은 배가 제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뭔 사진인데요. 휴대폰 화면엔 웃는 얼굴로 식탁에 앉은 제 모습과 그 아래 달린 수십 개의 해시태그가 보였습니다. 명절일상 시어머니와 화목하게 10월드 생존기. 그리고 눈에 띄게 박힌 시댁은 나 몰라라. 며느리도 사람이다. 저는 그 사진을 몇 초 동안 바라보다 고개를 돌려 이봉래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어두웠고 말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정말 순애 씨만 몰랐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 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동네에 말이 많더라. 소희 사진 올린 것도 그렇고 좀 자중해야 하지 않겠니? 서준이는 얼버무리듯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오해예요. 명절이라 가족 사진 올린 건데. 소희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선 어떤 행동이든 의도만 없으면 용서받는구나. 며칠 후 결정적인 일이 또 생겼습니다. 현재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가 요즘 감정 기복이 크고 친구들을 밀거나 소리를 지르는 일이 잦습니다. 혹시 집안 분위기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더 놀라운 건 몇몇 학부모들이 현재가 할머니 집에서 불안해진다는 얘기를 선생님에게 흘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책임을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메모지에 적어둔 연락처를 꺼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조 실장이라는 사람이었죠.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최근 시니어 대상 법률 상담을 무료로 해주는 분입니다. 조 실장님,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그 문제가요. 이제 본격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는 제게 증거가 될 수 있는 SNS 캡처 자료와 유치원 대응 기록을 모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조 실장은 무미건조한 말투였지만 어쩐지 저는 그의 말에 힘을 얻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 소희의 SNS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사진마다 제 얼굴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시월드의 적응기 같은 문구가 달려 있었죠. 댓글에는 고생 많으시다. 저런 시어머니면 나 같아도 못 버텨요. 같은 말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 하나하나에 소희는 빠짐없이 좋아요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고 저는 단지 그녀의 SNS 계정 속 불편한 요소로만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 저는 문을 닫고 조용히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날짜별로 정리하기 시작했죠. 말 대신 글로 남기는 일이 이렇게 절실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젠 속지 않겠다. 더는 참고도 기대하지도 않겠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야. 그리고 저는 다음 날 조 실장에게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증거 정리 완료했습니다. 이제 절차대로 진행하시죠. 며느리 소희의 SNS와 유치원에서 번진 소문은 더 이상 가족 내 문제 수준으로만 넘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말없이 자료를 정리했고 지인의 소개로 연결된 조 실장에게 연락해 법률적 조언과 함께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들 내외는 아무렇지도 않게 제 집에 다시 왔습니다. 소희는 현관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잠깐만 들렀다 갈게요. 현재 피곤해서 빨리 재워야 해서요. 그 말에 저는 웃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그래. 애는 괜찮니? 유치원에서 연락 왔더라. 요즘 친구들 밀고 소리 지른다더구나. 소희는 잠시 눈치를 보다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아이들 다 그래요. 요즘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댁 흉보는 것도 감정 표현이니? 시댁은 나 몰라라. 그게 요즘 방식인가? 소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그건 그냥 유머예요. 콘텐츠 감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즘 그런 태그 다 써요. 그래. 그럼 시월드 브이로그도 그 콘텐츠 감각이야? 내 얼굴 도배해놓고 내 팔로워 늘리는 용도로 쓴 것도. 순간 서준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또 무슨 일이야? 그 얘긴 지난번에 정리했잖아. 정리, 뭘로? 내 아내가 유치원에 내 흉까지 돌려놓고 동네엔 내 사진으로 관심 끌고 너는 그걸 정리됐다고 말해? 제 목소리는 점점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고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소희는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래서 요즘 시어머니들이 문제예요. 자꾸 옛날 방식으로 간섭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내가 문제라고? 그 순간 저는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폴더를 꺼냈습니다. 여기 네가 올린 글들, 해시태그, 댓글, 그리고 내가 머리채 잡힌 장면까지 다 있어. 법적으로 검토 들어갔고 다음 주엔 내용 증명 간다. 서준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고 소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가족끼리 이건 좀. 그래. 가족끼리 이럴 일 아니지. 그래서 참고 또 참았어. 근데 네가 먼저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깨버렸잖아. 그 순간 거실 끝에서 현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싫어. 싸우지 마. 할머니 나빠. 엄마 울잖아.
서준은 당황해서 아이를 안았고 소희는 저를 노려보듯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아이한테 상처 주는 거 아세요? 지금 이 상황이 교육에 얼마나 안 좋은지 아세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육. 그래, 내 교육 방식이 궁금하더라.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 방식을 좀 배워보려 한다. 말을 마치고 저는 현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사람은 멍하니 서 있었고,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겼습니다. 이젠 말로 안 해. 서류로 이야기하자. 그게 요즘 방식이니까. 그날 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서준과 소희는 아무 말 없이 떠났고, 거실에 남겨진 건 아이가 흘린 장난감 몇 개와 텅 빈 과일 접시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컴퓨터 앞에 앉아 조 실장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자료 전체 정리 완료했습니다.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해 주세요. 조 실장은 10분 만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제 내용 증명 발송 들어가고 모욕죄, 초상권 침해 등 정식 대응 절차 돌입 가능합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안에서 이상하리만치 고요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젠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증거로 말할 때야. 그 주 주말 동네 친구 모임에서 이복래 여사가 말을 꺼냈습니다. 순애 씨, 그 얘기 들었어요? 요즘 맘카페에 소희 씨 욕하는 글 올라오던데. 팔로워들 사이에서도 불편하다는 반응 많대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좀 눈치채는 사람들이 생겼나 보네요. 며느리 소희의 SNS는 내용 증명이 도착한 이후 잠시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퍼질 만큼 퍼진 사진들과 게시물은 여전히 캡처본으로 유포되고 있었죠. 며칠 뒤 서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건 좀 너무하잖아. 소희 지금 병원 다니고 있어. 사람들이 SNS에 악플도 달고 이런 식이면 가정이 깨져버린다고.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정이 먼저 깨진 건 내 아내였어. 나는 그걸 지켜보며 참았고 이젠 참지 않기로 한 거야. 서준은 말끝을 흐리더니 아이한테는 상처 주지 마요. 그건 부탁이야. 그 부탁이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희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자신의 이미지를 다시 가꾸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조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론 보도 대응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니어 대상 온라인 명예훼손 문제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순간 고민이 됐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세요. 이건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니까요. 인터뷰는 익명으로 진행되었고 제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야기는 그대로 방송에 나갔습니다. SNS 속 가족은 현실일까, 연출일까? 라는 제목으로 짧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요. 그 방송 이후 서준이는 상사에게 짧은 휴가를 요청하고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장인장모 집으로 피신하듯 떠났습니다. 그제야 저는 거실 창가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지나고 나면 남는 건 의외로 담담한 뿐이더군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젠 내가 바라는 존중이 침묵이나 희생으로 오지 않는다는 걸 배웠다. 조용히 법적 준비를 끝낸 후 저는 더 이상 말을 아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화가 나면 목소리를 높였고 억울하면 따져 묻곤 했지만 이제는 말이 아닌 절차로 대응하는 쪽이 더 강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며칠 후 조 실장이 준비한 내용 증명이 며느리 소희 앞으로 발송되었습니다.
그 문서엔 그녀가 SNS에 올린 사진과 해시태그, 그리고 유치원 통화 내용, 주변 증언까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귀하의 행위는 모욕죄 및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며 해당 사안은 법적 판단을 요구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적혀 있었죠. 내용 증명을 받은 날 저녁, 소희는 전보다 더 말수가 적은 얼굴로 저를 찾았습니다. 표정에는 경직됨이 묻어 있었고 말투는 이상하게 기계적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사과의 말은 있었지만 그 말 속에 진심이 있는지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 대답했습니다. 내 말 잘 들었다. 하지만 그 말이 진짜인지는 앞으로의 행동이 증명하겠지. 그날 이후 소희는 SNS 계정을 비공개로 돌렸고 결국엔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올라갔던 게시물은 수많은 사람이 캡처해 퍼뜨린 뒤였습니다. 댓글엔 진짜 저런 시어머니가 있냐며 저를 욕하는 글도 있었고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인터넷은 언제나 누군가를 쉽게 소비하고 쉽게 잊는 곳이지만 그 짧은 폭풍의 한복판에서 소희는 결국 균형을 잃어갔습니다. 서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직장에서 몇몇 동료들이 이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걸 느끼자 그는 갑자기 연차를 내고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다시 장인장모 집으로 피신하듯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여전히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엄마, 우리 당분간 좀 못 볼 것 같아. 지금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복잡해서가 아니라 당신들이 무시해왔던 문제들이 드디어 책임으로 돌아오는 것뿐이었죠. 이복래 여사는 장을 보다 저를 보자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애 씨,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너무 참았어요. 이젠 본인 생각도 좀 하세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내 편이 생긴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외롭고 늘 혼자라고만 느꼈던 이 싸움에 누군가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동네 분위기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예전에는 마트에서 스쳐도 인사 한 번 없던 사람들이 요즘은 먼저 말을 걸어옵니다. 뉴스는 못 봤지만 소문은 들었어요. 고생 많으셨겠어요. 조용히 응원해주는 이웃이 생겼고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균열이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자랑하던 SNS를 접고 아이 유치원에도 얼굴을 잘 비추지 않게 되었으며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그 집 며느리라는 말이 오갔습니다. 몇몇은 직접 유치원에 항의했고 결국 현재는 반을 옮겼다고 들었습니다. 서준은 회사에서의 입지가 불안해졌고 상사로부터 가정사는 정리하고 업무에 집중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조심스레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 말했습니다. 엄마 이쯤에서 그만하면 안 될까? 우리 다 같이 힘들잖아. 그 말이 참 이기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다 같이 힘들지. 그럼 이제서야 조금 공평해졌네. 며칠 후 조 실장이 전해준 이야기로는 모욕죄는 정식 기소보다는 합의나 경고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구사항을 바꿨습니다. 공식적인 사과문을 요청해 주세요. 합의금은 필요 없습니다. 소희는 결국 동네 맘카페 게시판 인스타 계정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어머니께 깊은 상처를 드렸고 그로 인해 저와 제 가족이 많은 걸 잃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는 내용이 포함된 글이었고 실명과 함께 게시됐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더는 이 가족에게 무엇을 바라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과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생존을 위한 선택일 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제는 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시장을 보고, 혼자 밥을 차리고, 혼자 산책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더 단단해졌고, 더는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만든 평화 속에 살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의 이해나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만든 삶의 주인이 되기로요. 계절이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마당 끝에서 피어난 개나리가 노랗게 물들어가는 걸 보며 저는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셨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위해 시간을 쓰는 일이 조금은 익숙해졌습니다. 소희와 서준은 여전히 연락이 드뭅니다. 예전 같았으면 섭섭했을지도 모르지만 이젠 그 침묵이 오히려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서로 할 말을 다 했고 더 이상 오해를 쌓을 필요도 없기에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맞는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한 달 전쯤 현재가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보내왔습니다. 할머니 집 마당에 있는 감나무 아래에서 같이 웃고 있는 모습을 그려줬더군요. 그림 속 저는 과장된 웃음을 짓고 있었고 현재는 제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했던 사람이었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던 시간들이 이 한 장의 그림으로 조금은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요즘은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게 큰 낙입니다. 상추며 고추며 손에 흙을 묻히고 나면 속이 뻥 뚫리는 것처럼 개운해집니다. 가끔은 이웃집 할머니들과 나물 무침을 나누며 세상 사는 이야기도 주고받습니다. 순애 씨 요즘은 얼굴이 좋아졌어.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졌어 보여. 그런 말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납니다. 예전엔 칭찬 한마디에도 아니에요. 모려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이제는 고마워요라고 담담히 말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사건들이 저를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던 삶에서 이제는 나를 지키기 위한 삶으로 돌아섰으니까요. 이 사연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가족이란 이유로 참고 감내하고 내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젠 조금은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시라고요. 관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저는 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끝으로 이 이야기를 함께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누군가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